세계 경제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총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과 통신 장비를 둘러싼 경쟁은 이미 전쟁의 언어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국가 안보의 문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와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고, 중국은 자립과 내수 중심 전략으로 맞서며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한국이 서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 모두를 포기할 수 없는 구조 속에 깊이 묶여 있습니다. 한쪽은 안보 동맹이고 다른 한쪽은 거대한 수요처입니다. 이 균형은 평온할 때는 전략이 되지만 충돌이 시작되면 곧바로 위험이 됩니다. 환율이 흔들리고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기업의 투자 계획이 늦어지는 순간, 그 충격은 숫자보다 먼저 산업 현장과 가계의 삶으로 번집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의 급등, 반도체 업황의 둔화, 대외 수요 위축, 높은 금리와 부동산 조정 압력은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 속에서 연결되어 움직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 전쟁을 먼 나라의 패권 경쟁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수출 감소, 고용 불안, 자산 가격 조정, 생활비 상승이라는 형태로 우리 일상에 들어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갇혀 있는 곳은 단순한 외교의 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할 수 없는 두 시장 사이, 성장해야 하지만 동시에 버텨야 하는 산업 구조, 그리고 안보와 경제가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 그 자체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하나의 거대한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작은 이상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받는 압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수출의 방향성 변화입니다. 특정 국가로 향하던 중간재와 부품의 흐름이 흔들리고, 기업들은 기존 거래 구조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반도체처럼 한국 수출을 떠받치는 핵심 산업은 특히 민감합니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중국향 공급은 제한되고, 중국의 대응이 거세지면 한국 기업은 현지 생산과 판매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징후는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자금은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빠르게 움직입니다. CTS 프리미엄이 오르면 대외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졌다는 뜻이고,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들썩이면 유동성에 대한 경계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높은 기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면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지표들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출 둔화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실적 악화는 투자 축소와 고용 둔화로 이어지며, 고용 둔화는 소비 위축과 자산 시장 약세로 번집니다. 한국 경제가 갇혀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연결 구조를 뜻합니다. 전쟁의 이름은 기술이지만 실제 충격은 금융과 산업, 그리고 가계의 일상으로 번져갑니다. 경제 충격은 종종 한 방향에서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를 동시에 타고 전파됩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한국 경제에 충격을 주는 첫 번째 경로는 무역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 중 하나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단순 소비자애가 아니라 중국 생산 체계에 들어가는 중간재라는 점입니다. 즉, 중국의 생산이 흔들리거나
미국의 제재로 기술 이전과 장비 공급이 제한되면 한국은 소비 시장이 아니라 공급망 자체에서 타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투자입니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공장 증설, 연구 개발, 채용 계획을 보수적으로 바꿉니다. 첨단 산업은 장기 투자가 핵심인데 규제가 언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경로는 금융입니다. 시장은 항상 실제 충격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환율이 뛰고 주가가 흔들리며 회사차의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집니다. 유동성이 마르면 수익성보다 생존이 먼저가 됩니다. 네 번째 경로는 심리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동시에 미래를 비관하면 돈은 더 이상 순환하지 않고 멈춥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면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물가가 높으면 금리는 유지해야 하고 경기가 나쁘면 완화해야 하는데 두 과제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기술 전쟁은 군사 충돌과 달리 뉴스 화면에서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 작동 원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공급망의 재편, 투자 지연, 금융 비용 상승, 심리 위축이 겹치면서 경제는 천천히 체력을 잃어갑니다. 이런 구조적 충격은 과거 여러 국가에서 다른 형태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는 단순히 외환 보유액이 부족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도한 단기 외채, 금융기관의 취약한 건전성, 대기업의 무리한 차입 구조가 겹치며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가 만들어졌고 신뢰가 한 번 무너지자 환율과 금리가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당시의 핵심은 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평소에는 성장으로 보였던 구조가 사실은 불안정한 레버리지 위에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그때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도 다르고 제도적 안전장치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자금 흐름이 빠르며 특정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경제는 외부 갈등이 커질수록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IMF 위기 직전에도 많은 사람은 한국 경제의 체력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성장률이 아니라 상환 가능성과 유동성을 먼저 봅니다. 지금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한국이 마주하는 위험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이라는 강점은 동시에 집중 위험이 될 수 있고 글로벌 공급망 속의 핵심 위치는 동시에 지정학적 압박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는 환율과 부채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의 위기는 기술과 안보에서 시작해 다시 환율과 금융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위기를 만드는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위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국가 부도가 여러 차례 반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와 시장, 통화와 신뢰가 어떻게 동시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오랜 기간 높은 인플레이션, 재정 불안, 통화 가치 하락에 시달렸고 그때마다 정부는 단기 처방으로 시간을 벌려 했습니다. 환율을 통제하고 자본 흐름을 제한하며 보조금과 지출로 불만을 눌렀지만 결국 시장은 더 큰 불신으로 반응했습니다. 통화 가치가 흔들리면 금리는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기업과 가계의 채무 부담은 커지며 투자와 소비는 동시에 얼어붙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이
상황을 버틸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뢰가 붕괴하는 순간 경제는 숫자보다 감정에 의해 더 빠르게 무너집니다. 한국은 아르헨티나와 제도도 다르고 경제 구조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배워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정부의 의지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심화되고 수출과 성장률이 둔화될 때 한국이 환율 안정과 산업 지원, 재정 정책을 동시에 운용해야 한다면 메시지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시장은 모순된 신호를 싫어합니다. 경기 부양을 말하면서도 물가와 환율을 통제하지 못하면 신뢰는 약해지고, 산업 보호를 말하면서도 장기 전략이 없으면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약해서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의 위기는 국가 부채와 금융 시스템, 그리고 통합 경제권 안에서의 제약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는 오랫동안 낮은 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혜택을 누렸지만 그 기반은 생산성 개선보다 부채 확대에 더 가까웠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CDS 프리미엄은 치솟았으며 긴축 정책은 실업과 소비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통화를 독자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리스는 재정 긴축과 구조 조정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한국에 주는 교훈은 단순한 재정 경고가 아닙니다. 위기는 늘 숫자의 크기보다 구조의 경직성에서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자국 통화를 가진 나라이고 그리스처럼 동일한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의존적 자산 구조, 수출 중심 성장 모델, 그리고 대외 충격에 민감한 금융시장은 다른 형태의 경직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경우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이 동시에 흔들리며 경제 전반의 조정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중 기술 전쟁으로 수출 환경까지 불안정해지면 한국은 성장 둔화와 금융 불안이 동시에 오는 복합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위기가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평소에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부채와 금리도 외부 충격과 신뢰 약화가 결합하는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위기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아직 버틸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미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터키는 환율과 물가, 금리 정책이 어긋날 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경고를 보내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터키리라는 외부 충격과 정책 불신이 겹치며 급격한 가치 하락을 경험했고, 환율 불안은 곧바로 수입 물가 상승과 생활비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 인플레이션에 비해 낮게 유지된 실질 금리, 그리고 대외 신뢰 약화는 자본 유출을 불러왔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성장률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통화의 신뢰, 정책의 예측 가능성,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한국은 터키와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할 때 그것을 단순히 수출에 유리한 현상으로만 보면 위험합니다. 환율 상승은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가격을 자극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며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깎아 먹습니다. 특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환율 변동이 생활 물가와 기업 수익성, 금융시장 심리에 동시에 영향을 줍니다. 미중 기술 전쟁이 심화되어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쏠리는 환경에서는 원화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금리를 무리하게 낮출 수도 반대로 과도하게 올릴 수도 없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터키의 사례는 통화가 흔들릴 때 시장이 얼마나 냉정한지를 보여줍니다. 정책 당국이 현실을 외면하거나 낙관적 메시지만 반복하면 시장은 더 큰 불안으로 반응합니다. 환율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가격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자원 부국이 왜 반드시 안정된 경제를 의미하지 않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나라입니다.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지고도 경제가 붕괴한 이유는 생산 기반의 다양성이 약했고 재정과 통화 정책이 정치적 필요에 종속되었으며 시장의 신호를 왜곡하는 통제가 장기간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화 가치가 무너지고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사람들은 돈을 저축의 수단이 아니라 즉시 소비하거나 외화로 바꾸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결국 신뢰의 체계입니다. 사람들이 통화를 믿지 않으면 거래의 기반이 무너지고 국가가 가격을 통제해도 물건은 사라집니다. 한국은 물론 베네수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산업 구조와 제도적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극단적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어떤 경제도 외부 환경 변화와 내부 구조 문제를 동시에 방치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 산업이나 특정 시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장기적으로 취약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한국은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이라는 강점을 가졌지만 동시에 그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성장 기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만약 공급망이 재편되고 기술 블록이 고착화되면 산업 다변화가 충분하지 않은 경제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실패는 단지 잘못된 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 구조의 유연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성장률 하락보다도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구조를 제때 바꾸지 못하는 무력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경제에 나타나는 구체적 위험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 외환시장 불안 자체보다 그 이면의 메시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것은 위험 회피 심리의 강화, 달러 유동성 선호, 한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시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와 기업에는 시간이 갈수록 더 무거운 부담이 됩니다. 셋째는 부동산입니다. 한국 가계 자산의 큰 비중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이 조정되면 소비 심리가 빠르게 위축됩니다. 넷째는 기업 자금 조달입니다. 회사채 스프레드 확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 비은행권의 유동성 긴장은 실물 경제가 아직 버티고 있어도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CDS 프리미엄입니다. 이것은 일반 가계에 익숙한 숫자는 아니지만 해외 투자자가 한국의 대외 신용 위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민감한 지표입니다. 이 모든 신호가 동시에 악화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문제는 미중 기술 전쟁이 이런 변수들을 따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자극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수출 둔화가 환율 불안을 키우고 환율 불안이 물가와 금리 딜레마를 심화시키며 금리 부담이 부동산과 금융시장 약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복합 위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있으면 전체 구조의 흔들림을 놓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산업 지도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미중 기술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산업은 단연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첨단 장비와 설계 생태계에서는 미국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과도 강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구조는 호황기에는 강점이지만 갈등이 격화될 때는 제약이 됩니다.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 기업은 첨단 장비 반입과 기술 협력에서 제한을 받고 중국이 자국 중심 공급망을 강화하면 한국의 중간재 수요도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배터리,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소재, 정밀화학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 자동차, 기계와 같은 전통 제조업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보호 무역의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산업이 흔들리면 곧바로 고용과 임금의 여파가 옵니다. 대기업은 버틸 수 있어도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는 더 민감합니다. 한 공장의 투자 연기는 주변 수백 개 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다시 지역 상권과 가계 소비 위축으로 연결됩니다. 한국 경제의 특징은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수출이 성장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지정학적 갈등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산업 구조 조정 압력으로 전환됩니다.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산 체계가 재편 압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겪는 불안은 단기 실적 부진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블록에 얼마나 연결될 것인가를 두고 산업의 미래 모델 자체가 시험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산업 충격은 결국 사람의 삶으로 번집니다. 기술 전쟁, 공급망 재편, 환율 상승, 금리 부담 같은 단어는 거시경제의 언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계의 일상 속에서 더 선명하게 체감됩니다. 회사가 투자 계획을 줄이면 신규 채용이 줄고 임금 인상은 늦어지며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부터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대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협력업체의 현금 흐름은 더 빠르게 악화됩니다. 자영업자는 소비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중산층은 대출이자와 생활비 상승을 동시에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주거 비용의 부담이 큽니다. 금리가 오르면 전세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되면 자산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 심리는 더 얼어붙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식품, 에너지, 생활용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국 체감 물가를 통해 가계의 여유 자금을 줄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투자보다 방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소비를 미루고 현금을 쥐고 미래를 불안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개인에게는 합리적이지만 경제 전체로는 수요 위축을 심화시킨다는 점입니다. 한국 경제가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갇혀 있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전략 선택뿐 아니라 평범한 시민의 삶이 외부 갈등에 의해 흔들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들만의 토론이 아닙니다. 산업과 금융, 외교와 통화가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는 한 나라의 전략이 결국 한 가정의 저녁 식탁까지 영향을 줍니다. 경제 위기의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이 무너지는 경험에 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균형의 문제입니다. 외부 충격이 커질수록 시장은 강한 대응을 원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급등할 때 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자금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원화 방어와 물가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환율과 자본 유출 불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지원과 연구개발 투자, 공급망 다변화, 첨단 기술 인프라 확충은 필수적이지만 단기 보조금만으로는 구조적 전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기술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접점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는 현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기업 투자와 산업 정책, 무역 전략 전반에 연결된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을 동시에 봐야 하고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비은행권 유동성, 취약 차주 문제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장은 모든 위기를 막는 정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필요할 때 신속하게 움직이는 체계를 원합니다. 기술 전쟁이 길어질수록 중요한 것은 일시적 처방이 아니라 장기 전략입니다.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며 금융 시스템의 충격 흡수력을 높이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그것만이 위기를 덜 아프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글로벌 사례를 다시 비교해 보면 위기 대응의 성패는 단순히 정책 수단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IMF를 겪은 한국은 이후 외환 보유액 확대와 금융 감독 강화,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일정 부분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으로 단기 처방과 정치적 타협에 기대다가 신뢰를 잃었고 그리스는 늦어진 대응과 구조 개혁의 고통을 동시에 겪었습니다. 터키는 정책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시장 불안을 키웠고 베네수엘라는 경제 현실보다 정치 논리가 우선되면서 체계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각 나라의 상황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위기의 초기에 현실을 과소평가하고 신호를 왜곡하며 구조 문제를 임시 방편으로 덮으려 할수록 나중의 비용은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강한 산업 경쟁력과 제도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때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한 경제일수록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합 위기는 강한 경제에도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중 기술 전쟁은 단순히 수출 감소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 규칙의 재편, 글로벌 표준 경쟁, 투자 질서의 변화, 안보와 산업 정책의 결합을 뜻합니다. 과거의 위기가 외환과 재정에서 시작되었다면 이번에는 기술과 공급망에서 시작해 다시 금융과 소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과거의 교훈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적용해야 합니다. 위기는 늘 다른 얼굴로 오지만 그 본질은 준비되지 않은 구조를 시험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선택의 딜레마입니다. 미국은 안보 동맹이며
첨단 기술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생산 네트워크와 수요를 가진 시장입니다. 한국은 어느 한쪽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협상의 단계가 아니라 체제 경쟁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중간에 있는 국가는 양쪽 모두에게 더 선명한 입장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설계는 미국과 연결되어 있고 생산과 판매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연계되어 있으며 자본 시장은 달러 중심 질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산업적으로도 금융적으로도 완전한 중립이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갇힘의 의미입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선택도 비용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내부의 문제도 이 딜레마를 키웁니다. 높은 가계부채,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는 외부 충격을 흡수할 여력을 줄입니다. 기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필요한 것은 단순한 줄타기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내구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내부 체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진짜로 갇혀 있는 곳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적 공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외 의존에 익숙했던 성장 방식, 그리고 변화한 시대에 맞춰 아직 충분히 바뀌지 못한 내부 구조 속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필요한 생존 전략은 거창하지 않지만 매우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빚의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머물 수 있다는 전제를 놓고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 만기 구조, 상환 여력을 냉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불안할수록 가장 위험한 것은 수익률이 낮은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둘째, 자산 배분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 가계는 부동산 비중이 높은 편인데 외부 충격과 금리 부담이 길어질수록 한 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는 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은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을 사는 일입니다. 셋째, 환율과 물가에 민감한 소비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 물가 상승은 체감되지 않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생활비 전체를 압박합니다.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필수 지출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은 위기 국면에서 매우 강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넷째,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을 다시 봐야 합니다. 미중 기술 전쟁은 특정 업종에는 기회가 되지만 다른 업종에는 구조 조정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에만 기대는 안정성보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어떤 산업에서도 쓰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과장된 공포와 과장된 낙관 모두를 경계해야 합니다. 위기 때 사람들은 가장 비싼 가격에 안전을 사고 가장 싼 가격에 희망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생존 전략은 예언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경제의 방향을 완벽히 맞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업의 생존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생산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공급망 회복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장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어느 장비와 소재가 특정 국가에 묶여 있는지, 기술 규제가 확대될 때 대체 경로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중견기업과 협력업체는 대기업보다 대응 여력이 작기 때문에 더 취약합니다. 이들은 환율 변동, 운전 자금 조달 비용 상승, 수요 감소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재고 관리, 현금 흐름 방어, 거래처 다변화, 환해지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연구 개발의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규제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과 시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 전체로 보면 이런 기업 전략의 변화가 모여 산업 구조 전환을 만듭니다. 문제는 그 전환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술 전쟁은 한두 분기의 뉴스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질서 변화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일시적 회복을 기다리기보다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환경에 맞춰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이 과거 위기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정책은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시장의 규칙이 바뀔 때 살아남는 것은 결국 더 유연하고 더 빠르게 구조를 바꾼 기업들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하나가 아닙니다. 가장 낙관적인 경우는 미중 갈등이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제한된 경쟁으로 관리되고 한국이 핵심 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성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은 단기 충격을 받더라도 새로운 투자와 재편 과정에서 오히려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는 갈등이 장기화되며 규제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한국 기업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조정 비용을 치르는 경우입니다. 이때 성장률은 낮아지고 산업 전환은 느려지며 고용과 투자 모두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기술 전쟁이 금융 불안과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달러 강세, 환율 급등, 부동산 조정, 기업 자금 시장 경색이 동시에 나타나면 한국은 대외 충격과 내부 취약성이 맞물린 복합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CDS가 오르고 단기 자금 시장이 얼어붙으며 비은행권 유동성 불안이 확산되면 위기는 훨씬 빠르게 실물 경제로 번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시나리오가 오든 준비의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외부 의존을 줄이고 기술 자립도를 높이며 금융 시스템의 충격 흡수력을 강화하고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미래를 하나의 예측으로 알고 싶어 하지만 경제는 늘 여러 가능성의 확률 게임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어느 경우가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도 결국 그 준비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숫자는 종종 진실을 말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가리기도 합니다. 성장률이 아직 플러스라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고 실업률이 급등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위기의 초기에는 오히려 주요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는 더 미세한 변화가 진행됩니다. 기업의 재고가 늘어나고 수주가 느려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며 은행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사람들은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미중 기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모든 공장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특정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재배치 비용이 늘어나며 연구 개발의 방향이 외부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강한 제조 경쟁력과 교육 수준, 인프라, 기업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방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강한 경제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체력이 소진됩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경험했을 때도 시작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아니라 자산 버블 붕괴 이후의 느린 정체였습니다. 한국이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위기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서서히 마모되는 상황입니다. 기술 전쟁이 길어질수록 문제는 충격, 그 자체보다 적응 속도의 차이에서 갈립니다. 누가 더 빨리 새로운 질서를 읽고 누가 더 빨리 산업과 금융, 교육과 노동 구조를 바꾸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늦게 알아차린 변화의 누적입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한국 경제는 이 거대한 재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답은 가능하다는 쪽에 가깝지만 그것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위기를 통과하며 회복력을 증명한 나라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 이후에 급격한 통화 환경 변화 속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적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생존 방식이 미래에도 그대로 통할 것이라고 믿는 순간 위험은 커집니다. 이번 위기의 핵심은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질서 변화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은 일시적 마찰이 아니라 누가 미래 산업의 규칙을 설계할 것인가를 둘러싼 장기전입니다. 그 속에서 한국은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가진 동시에 높은 대외 의존도를 가진 경제입니다. 강점과 취약성이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셈입니다. 따라서 생존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산업 다변화, 기술 자립, 금융 안정, 과도한 부채 관리, 인재 양성, 그리고 정책 신뢰입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더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하고 더 강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얼마나 오래 지속 가능한 전략이냐가 중요합니다. 경제는 결국 선택의 누적입니다. 한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전쟁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거대한 담론 속이 아니라 오늘의 정책과 투자, 그리고 개인의 준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세계는 지금 기술의 이름으로 다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균열선 위에 서 있는 한국이 마주한 문제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방식, 돈의 흐름, 산업의 방향, 그리고 개인의 삶이 어떤 시대를 통과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중 기술 전쟁은 먼 나라의 패권 다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한국의 수출과 고용, 환율과 금리, 부동산과 소비, 기업과 가계의 선택을 동시에 흔드는 현실입니다. 위기의 본질은 공포가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구조를 보라고 요구합니다. 무엇에 너무 의존했는지,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무엇을 아직 바꾸지 못했는지를 묻습니다. 한국 경제는 분명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기반은 위기를 없애주지 않고 다만 준비할 시간을 조금 더 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인식입니다. 시장의 숫자를 읽고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각자의 자리에서 방어와 전환을 동시에 준비하는 일입니다. 경제 위기는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이미 삶의 일부가 된 뒤에야 위기였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어쩌면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갇혀 있는 듯 보이는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만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의 체력을 다시 만들 수 있는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